공카데미 1학기 또다시 돌아왔다. 업무도 바쁜데 자기개발까지 하기 힘드시죠? 자기개발이나 직무연수 이수가 필요하시다면 공카데미를 주목해주세요. 공카데미는 공제회의 맞춤형 직무교육 강의니까요. 먼저 공카데미란 인재육성팀에서 진행하는 사내연수를 모두 통틀어서 공카데미라고 합니다. 그중 2주 동안의 집중 직무연수 기간을 정규학기라고 하는데요. 공카데미 1학기는 와우. 상반기에 이뤄지는 직무연수 기간입니다. 그럼 이번 공카데미 1학기는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픈 강의는 조직문화 강의인 소통 강의로 시작됩니다. 축구 해설위원으로 유명하신 한준희님께서 축구 명장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공카데미에도 다양한 사내 강사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신규 사내 강사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준비해주신 직무연수 강의도 잊지 마세요. 제목만 봐도 흥미롭고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강의들로 꽉꽉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와, 이 강의들은 들어도 회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은 한 번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필수로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도 꼭 챙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카데미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 강의도 있습니다. 내외부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 매너 교육, 인사이트를 위한 소양 강의도 있습니다. 소양 교육나 소양 체험은 연일의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알찬 강의로 가득 찬 공카데미 1학기 꼭 신청하실 거죠? 이번 공카데미는 4월 14일 월요일부터 4월 25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4월에는 자기개발에 집중하자고요. 공카데미 1학기와 함께 직무원수 이수해요. 공카데미 1학기 또다시 돌아왔다. 업무도 바쁜데 자기개발까지 하기 힘드시죠? 자기개발이나 직무연수 이수가 필요하시다면 공카데미를 주목해주세요. 공카데미는 공제회의 맞춤형 직무교육 강의니까요. 먼저 공카데미란 인재육성팀에서 진행하는 사내연수를 모두 통틀어서 공카데미라고 합니다. 그중 2주 동안의 집중 직무연수 기간을 정규학기라고 하는데요. 공카데미 1학기는 와우. 상반기에 이뤄지는 직무연수 기간입니다. 그럼 이번 공카데미 1학기는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픈 강의는 조직문화 강의인 소통 강의로 시작됩니다. 축구 해설위원으로 유명하신 한준희님께서 축구 명장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공카데미에도 다양한 사내 강사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신규 사내 강사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준비해주신 직무연수 강의도 잊지 마세요. 제목만 봐도 흥미롭고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강의들로 꽉꽉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와, 이 강의들은 들어도 회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은 한 번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필수로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도 꼭 챙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카데미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 강의도 있습니다. 내외부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 매너 교육, 인사이트를 위한 소양 강의도 있습니다. 소양 교육나 소양 체험은 연일의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알찬 강의로 가득 찬 공카데미 1학기 꼭 신청하실 거죠? 이번 공카데미는 4월 14일 월요일부터 4월 25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4월에는 자기개발에 집중하자고요. 공카데미 1학기와 함께 직무원수 이수해요.
안녕하십니까. 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장기전략 리서치부에서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한성엽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금일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의료 미용이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발간했던 자료, 미용 백서란 자료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중 하나인 미용 의료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이고 좀 기업의 기회가 무엇이 있는지 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섹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어떤 플레이어들이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기업, 특히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한 상장 기업들 중에서 이 의료 미용 산업에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하고 있고, 좀 이제 돈을 벌고 있고, 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에 앞서서 글로벌 의료 미용 산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미용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그냥 미용을 좀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알려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 의학적 전문성과 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환자의 피부 상태나 전체적인 이런 뭐 노화 상태 이런 걸 개선하는 그런 전반적인 활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의사 자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GP, 일반이라 그래서 피부과가 아닌 좀 그런 클리닉에서도 좀 시술이 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원래 이런 미용 성형 같은 경우에는 재건 성형이 원래 대부분이었습니다. 선천적인 기형이나 아니면 사고 때문에 좀 더 기형적인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게 성형외과의 처음 시작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용적인 목적, 이게 이런 일반적인 뭐 생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미용 성형이라는 미용적 목적이 좀 더 많아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좀 침습적, 이렇게 살을 이제 짠다고 하죠. 살을 째는 성형 수술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다운타임, 어떻게 보면 회복 기간이 되게 짧고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 시술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사제를 맞는다던가 아니면 레이저, 아니면 하이프 같은 초음파, 고주파 리프팅을 맞는 거가 좀 대부분일 텐데요. 어쨌든 이제 미용 시술 시장을 이끄는 거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사 시술, 인젝터블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에너지 기반 미용 장비,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주사 시술의 대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톡신,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로 되게 유명한데, 근육의 움직임을 조금 막아줘서 어떻게 보면 주름이라던가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근육의 긴장을 막아주는 그런 시술이 있고, 필러처럼 좀 볼륨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시술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사 시술에서 핫한 부분은 뭐 스킨 부스터나 콜라겐 부스터처럼 주사긴 한데, 이게 단순히 볼륨을 충전해주는 게 아니라 피부 자체를 좋게 해주는 이런 시술이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에너지 기반 미용 장비, 보통 이제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들이라 그래서 EBD라고도 부르는데요. 보통 레이저로 유명하죠. 이제 피부가 조금 이제 피부에 잡티가 있거나 기미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을 많이 받는데, 보통 이런 레이저 시술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이게 피부를 개선하는 거를 넘어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체형도 개선을 하고 피부의 리프팅, 아니면 좀 더 콜라겐 유도까지 하는 고주파나 초음파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용 시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되게 핫해지고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국내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용 시술 내에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 국내 기업이 많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이런 섹터인데, 이런 미용 시술 시장 자체가 국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잘 할 수 있는 섹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표는 미용 시술 분야의 수술 및 시술 분류와 주요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성형수술, 안면 성형수술이나 체형 성형수술보다는 의료 미용, 메디컬 에스테틱에 있어서는 좀 시술 쪽을 좀 중심으로 보고자 하고요. 일단 보통 이제 의료 미용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주사 시술이랑 EBD, 아까 말씀드린 의료 장비 시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사 중에서도 이제 주사 중에서 의약품으로 구분되는 시술들이 있고요. 의료기기로 구분되는 시술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의약품이 좀 더
많은 임상시험과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의약품으로 태골이 되는 그 주사 시술은 보툴리눔 톡신, 어떻게 보면 보톡스와 보통 이제 지방 분해 주사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의료기기는 이제 필러나 아니면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 이런 게 의료기기로 이렇게 카테고리 되는 주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의료미용 산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적인 측면에서 왜 의료미용 산업이 좀 의미가 있고 좀 더 매력적인 산업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데요. 어쨌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높은 수익성과 반복 매출입니다. 이게 미용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의료가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그 B2, B2C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최종 소비자는 이제 일반 고객들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의료 미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고객은 일단 의사들입니다. 클리닉, 병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런 병원이나 의사들은 처음에 진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처음에 우선 매출을 처음에 내는 건 쉽진 않지만 한번 이제 이렇게 고객이 되고 한번 매출을 낸다고 하면은 그 매출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보통 의사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손에 익은 것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 이제 반복 매출이라는 거는 우선 이제 한번 이런 의료 미용을 다루는 기업들이 이제 매출을 고객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한번 났던 매출이 다음 연도에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재, 같은 소비재고 이런 미용에 속해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잘 팔린다고 해서 내년에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근데 미용 같은 이런 의료 미용 같은 경우에는 또 의료의 특징 때문에 좀 더 이제 이런 매출의 누적 그리고 매출의 영속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높은 수익성인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의료 미용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이 그렇게 막 대단한 제품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테크, 반도체라던가 스마트폰 이런 것처럼 엄청난 공장이 들어가고 막 비싼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제품을 파는데도 이거를 소비해주는 그런 의사들이 그 높은 가격을 지불을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결국 받는 이런 미용 시술을 받는 소비자들이 되게 높은 가격을 정당화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데 돈이 얼마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비자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되게 몇 안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소비자를 만들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의료 미용 섹터가 아직 침투율이 전체적으로 한 5% 언더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침투율을 늘리는 건 쉽진 않지만 한 번 침투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 번 이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계속 받는다고 해요. 사실은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은 굉장히 많아도 한 번 맞아본 사람은 계속 맞게 된다라는 게 이런 의료 미용 시술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술에 들어갈 때 필요한 이런 장비들, 뭐 주사제라던가 아니면 의료 미용 장비, 레이저나 이런 고주파 장비, 아니면 그런 소모품 등은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수요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게 주요 의료 미용 기업의 매출 총이익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스라엘 기업 인모드랑 그리고 국내 클래시스 휴젤을 좀 예로 들었고요. 2017년부터 작년 24년까지 이건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나온 매출 총이익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은데, 평균 매출 총이익의 거의 80%,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출 원가가 전체 매출의 거의 한 2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매출 원가 많이 안 든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큰 노력이 들지 않는 제품을 어떻게 보면 비싸게 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속히 말하는 물장사라고도 하는데 좀 그런 류의 섹터를 갖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 산업이 만약에 외형 성장, 매출이 오른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어쨌든 이 기업의 실적을 보통 볼 때 PQC라고 많이 부르죠. 가격 곱하기 Q, 수요가 이제 매출을 이제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용, 코스트에 따라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결정이 되는데, 미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격을 이제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는 섹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인상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그런 가격 결정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이게 미용 같은 경우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미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용의 핵심 고객분들은 의사분들이고, 사실 의사분들은 가격이 비쌀수록 좀 더 이런 이 본인들이 가져가는 마진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그런 니즈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의료 미용 기업들이 신제품을 낼 때 가격을 인상해도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저항성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이 섹터의 매력을 갖고 있다, 매력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런 다 매력을 떠나서 이런 미용 시장에서 이 미용 제조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서 이렇게 저는 깃발을 꽂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침투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침투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의 영속성이 있고 높은 마진을 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은 CAGR, 이제 연평균 성장률로 한 12% 정도로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는 하나로 약 62조 원 정도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매출액이 한 2천억,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전체 시장이 이렇게 되는데 국내 기업들이 아직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거의 조 단위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이 그렇게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 산업 자체의 마진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좀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그먼트를 크게 주사제랑 EBD, 장비로 나눴고요.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해외 같은 경우, 특히 그 대형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미용 장비, 이런 에너지 기반 미용 장비보다는 주사제가 되게 보편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사제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성숙 시장, 시장에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사실은 북미 쪽이 제일 큽니다. 북미가 사실은 땅덩어리도 제일 크고 경제 규모도 크고 무엇보다도 ASP가 높아요. 이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대가 되게 높습니다. 당연히 이제 북미라는 시장 내에서 높은 가격을 정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북미가 가장 큰 시장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유럽은 한 20%, 북미가 40%, 유럽이 20%, 나머지 중남미나 아시아, 중동 이런 데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나 중남미는 성장성이 제일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시장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저는 미국이 제일 중요한 시장을 보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가장 큰 기회지만 되게 까다로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료 미용이라는 게 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규제기관은 그 의료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의 그런 규제를 따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고요. 이게 그 FDA는 승인부터 되게 어렵습니다. 임상시험, 특히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일단 FDA 승인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임상시험이라던가 FDA 승인이라는 한 가지 이런 산을 넘어야 되고요. 승인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승인이 이미 된 제품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FDA 승인 이후에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영업이나 마케팅 역량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북미나 유럽 같은 시장이 조금 국내나 중남미 신흥시장이랑 다르다라고 보는 게, 이들은 되게 임상 데이터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의료 미용이 B2, B2C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의료 미용 회사들이 물건을 파는 거는 의사들이에요. 의사들이나 클리닉, 이런 병원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들이 이제 물건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격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런 릴레이션십, 관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임상적 데이터가 이런 북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랑 우리나라 회사들이랑 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특징은 원래는 이제 미국은 되게 땅덩어리도 크고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용 의료 시장이 굉장히 파편화돼 있었어요. 파편화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아니면은 이런 의료 미용 시술을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메디컬 스파라 그래서 의사의 감독 하에 에스티션, 진짜 이런 피부 관리사나 간호사, 이런 널스들이 이제 이런 미용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컬 스파라고 또 병원도 아니고 좀 클리닉도 아닌데 좀 의료 미용 시술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소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들이 돈이 많은 사모펀드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런 메디컬 스파들을 굉장히 많이 사모았어요. 어떻게 보면 기업화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국내 업체들은 보통 이제 보툴리눔 톡신, 보통 이제 대웅제약이랑 휴젤 이 두 회사가 이 톡신 부분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장비 기반에서도 이제 FDA 승인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 510K라 그래서 이미 있는 이런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동등성을 평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니 뭐 드노보라 그래서 좀 완전 새로운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 다 510K 이미 있는 것에 동등성 평가한 걸로 뭐 레이저 장비나 아니면 고주파 장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원텍이나 클래시스 되게 많이 허가를 이미 받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주사 제형 의료기기가 있어요. 필러나 스킨 부스터 아니면 콜라겐 부스터. 보통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이 제일 대표적인데, 그런 필러나 이런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FDA 승인을 받은 거는 이제 아직은 한 개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미국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국내 업체들이 직판 정책, 미국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영업인력을 고용해서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현재 특허 마케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파트너사를 통해서 진출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국내 업체들이 필요한 거는 좋은 파트너사를 만들고 좀 임상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좀 진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국내 업체들은 아직은 미국 시장 진출을 그렇게 많이는 못했어요. 뭐 대웅제약이나 몇 개 레이저 회사 빼고는 사실은 이제 이 미국 시장은 이 규모에 비해서 아직 진출이 많은 회사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의료미용 시장이 이제 의료미용 섹터가 그 이제 페이즈 2 단계로 보는 게, 과거에는 이 국내나 아니면 신흥국 시장 위주로 성장을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이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원년이 올해 2025년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남미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북미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자 하는 이제 지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남미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이제 성과를 거둔 지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의료미용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연평균 한 8에서 9%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남미 여러 나라가 있지만 핵심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서 잘 되는 나라가 뭐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다른 나라로도 어떻게 보면 잘 퍼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제품을 공급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한정돼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제품을 공급하고 그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현지 마케팅, 영업, 어떻게 보면 대리점사들이 브라질에서 유통을 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런 브라질 유통 전문 대리점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제품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기존의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품은 좋았는데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사실 뭐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뭐 의사들이 크게 문제를 안 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런 가성비 전략이 딱 맞아 떨어져 갔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브라질이나 이제 이런 국내 기업 나라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가성비나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서 이제 모은 돈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을 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좀 북미나 유럽 같은 좀 핵심 국가, 어떻게 보면 대형 국가로 진출을 하는 게 국내 의료 미용 기업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미용 시장이 되게 작진 않아요. 북미가 한 40%. 뭐 워낙 이제 이게 그 산업 보고서마다 워낙 달라서 자세한 데이터는 없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25%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한 60% 정도의 시장을 사실 국내 기업들은 거의 커버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료미용 시장이 정말 좋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아직 더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남은 게 아직 이런 대형 시장, 미국이나 유럽 같은 시장에 진출이 좀 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유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신규 고객층 유입이 높진 않아요. 성숙 시장이긴 하지만 그 말은 즉슨 그만큼의 시장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장표입니다. 이게 전체 지역별 시장 규모로 보면은 유럽이 전체 한 23%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한국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면은 한국은 아시아가 되게 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나 남미 같은 해외 신흥국 위주로 일단 국내는 성장을 했었고요. 사실은 유럽 수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그 시장 규모는 크지만 국내 기업들의 수출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 시장 신경을 잘 못 쓰고 있다라는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이게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신흥 시장이랑 이런 유럽 같은 선진 시장, 대형 시장의 차이를 본다고 하면은 결국 학술 마케팅 측면인 것 같아요. 그들은 사실 이제 뭐 브라질이나 동남아, 태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학술 마케팅 같은 이런 데이터가 조금 부족해도 이 가성비나 이 제품의 마케팅적인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먹혔어요. 근데 이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무리 뛰어나도 이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학술적인 마케팅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게 공략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뭐 휴젤이나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허가를 받았었어요. 유럽 이미 허가를 받았었는데 이들 시장에 진출하려면은 학술 마케팅 시장이 필요로 했고 이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이런 유럽 시장보다는 동남아나 브라질 같은 이런 이제 신흥 시장을 먼저 공략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과거에는 신경을 못 썼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좀 이제 선진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 핵심 시장은 저는 중국과 동남아가 가장 핵심 시장을 보고 있어요. 뭐 아시아는 재추정을 했을 때 향후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는 제일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성장성입니다. 아직까지 경제 규모가 낮고 이 경제 규모가 커질 만한 룸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자 측면에서 이런 미용 시술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소비자가 이 수요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잠재 고객이 굉장히 많은 국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자국 국민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동남아는 관광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관광 오시는 이런 외국인들에게 이런 의료 미용 시술을 주는 그런 거를 많이 프로그램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산업적인 흐름 자체가 의료 미용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는 수요의 증가로 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들어가긴 쉽진 않아요.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의료기 때문에 NMPA라는 중국의 FDA, 중국의 의료 규제 기관을 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뚫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중국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관시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오래 금방 될 것 같으면서도 조금 계속해서 시간이 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긴 쉽진 않지만 뭐 중국은 경쟁이 좀 심하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큽니다. 아시아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하고는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성장을 위해서는 이쪽에서도 꾸준히 성장이 나와야 되고 이제 아시아 내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로컬 업체들, 뭐 중국이나 동남아의 로컬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좀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별 시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첫 번째는 국내 시장에서 성장을 했어요. 국내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이 이제 만들었던 시장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싼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성비 세그먼트를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시작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출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남아, 태국 같은 동남아나 중남미, 브라질 같은 나라에 수출을 한 게 이제까지의 성장 곡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렇게 성장했던 거를 바탕으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대형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국내 의료 미용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플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보툴리눔 톡신이고요. 우선 치열한 경쟁 구도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치열한 경쟁 구도라기보단 한 개 업체가 거의 꽉 잡고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브비 혹은 그 에브비 자회사로 있는 엘러갈이라는 회사의 보톡스고요. 그래서 이 톡신을 보통 보톡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 보톡스라는 거는 스테이플러처럼 그 엘러갈이라는 회사의 제품 이름입니다. 제품 이름이 거의 고유 명사화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되게 높은 제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툴리눔 톡신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이 근육의 그런 자극을 막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이고요. 근육의 자극을 막아서 뭐 주름을 일시적으로 펴주거나 아니면 치료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다한증이나 아니면 그런 근긴장증, 이런 좀 치료용으로 쓰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약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제가 좋게 보는 부분은 이게 이 보톡스, 그러니까 톡신의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오래 가진 않아요. 3, 4개월마다 반복적 시술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맞으신 분들은 그 효과를 쓰지 않기 위해서 3, 4개월 단위로 계속 반복 시술을 맞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런 꾸준한 매출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큽니다. 24년 기준으로 거의 한 12조 원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미용용, 주름을 펴주는 용으로 쓰이는 거는 거의 한 50%, 그리고 나머지 뭐 진짜 치료용, 편두통이나 아니면 근긴장, 이갈이 이런 쪽을 쓰이는 게 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엘러간의 보톡스가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보톡스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에볼루스나 레반스 같은 그런 해외 어떻게 보면 보톡스를 따라가는 그런 바이오텍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가격 경쟁력과 마케팅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늘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보톡스에 비해서 점유율이 매출액이 높지는 않지만, 이런 후발주자들이 매출액 그런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에볼루스라는 회사의 제품이 주보라는 제품인데, 이거가 국내 대용제약이라는 국내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용제약이 에볼루스랑 공급 계약을 맺고 이제 이런 납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의 미국 톡신 시장 진출의 시작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국내 톡신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지 파트너사랑 협업을 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웅제약은 성공적으로 이제 진출을 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린 이제 휴젤이라는 회사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이런 미국 시장에 미국 시장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신경 말단 부위에 이 근육에 어떻게 보면은 신경 전달 물질을 계속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근육에 어떻게 활동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 톡신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차단되는 겁니다. 이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 걸 차단되고, 그렇다면 이제 근육의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근육의 근육의 활동으로부터 만들어진 주름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게 이 보툴리눔 톡신의 어떻게 보면 효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피부과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시술인 것 같아요. 가격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주름이라던가 굉장히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고, 가성비가 쓰일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술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피부과에서는 뭐 핵심 시술이라기보다는 여러 시술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 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굉장히 크게 열려 있고, 이 시장에서 조금만 이제 마켓 쉐어를 가져와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으로 해서 퀴즈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툴리눔 톡신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톡신이 일명 보톡스라고 하죠. 이제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톡신의 작용 기전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무엇일지 일단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톡신의 작용 기전은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막아서 그 주름 생성을 막는 게 어떻게 보면 작용 기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장표는 주사제형 의료 미용기기라 그래서 아까 이제 의약품인 톡신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필러나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쪽에서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필러였습니다. 히알루론산 HA를 이용한 필러가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볼륨 보충이랑 좀 쉽고 안전한 수정, 이런 필러 같은 경우에는 녹이는 주소가 있어요. 녹이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강점으로 이쪽 시장의 주류를 형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까지 이제 사실 이 HA 필러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라서 사실 임상시험이라던가 아니면 규제기관 허가 이런 데 있어서 사실은 진입장벽이 높진 않아요.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거는 경쟁이 굉장히 빡셉니다. 되게 어렵다.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돈이 되는 구간이긴 해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필러를 하는 그런 영위하는 기업들이 되게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매출 원가가 낮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 미용 제품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더 성장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하고 또 많은 지역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플레이어가 많은 게 좀 필러의 한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필러뿐만 아니라 이런 주사 제형 의료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좀 뉴 페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등장한 지는 꽤 됐는데 좀 더 최근에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제품들 보통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도 부르고, 뭐 미국에서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생체 자극제라고도 부르고, 뭐 콜라겐 부스터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최근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아까 필러, 더말 필러처럼 이렇게 정확한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필러가 단순히 좀 즉각적으로 볼륨을 좀 충전해 주거나 좀 더 이제 좀
즉각적인 효과를 낸다고 하면은 이제 즉각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이제 이 몸 피부 안에 있는 콜라겐을 이제 재생시켜주는 그런 류의 이제 주사들이 좀 더 각광을 받게 됐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 스킨 부스터로 유명한 게 이 파마리스치라는 회사의 연어 주사 리쥬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표를 봐보시면은 이제 그 히알루론산, 각외된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HA 필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러도 이제 국산이랑 프리미엄, 해외로 나뉘는데, 이제 프리미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갈더마의 레스틸렌이 제일 유명하고, 이제 엘러간의 주비덤,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좀 탑2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뭐 휴젤, 바이오플러스, LG화학, 메디톡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각자만의 이런 필러 제품들을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4개가 이제 스킨 부스터 혹은 이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의 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과에 가보시면 뭐 레디어스 아니면은 뭐 엘란세, 스컬트라, 주베룩 이런 걸 보신 적이 계실 텐데 좀 이런 류의 개념들이 이 히알루론산이 아니라 좀 더 좀 생소한 뭐 칼슘 히알루론산, 폴리카프로락톤, 폴리락틱계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피부의 콜라겐의 재생을 장기적으로 유도한다 라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 그래서 뭐 이제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이 있죠. 이 스킨 부스터라는 좀 어떻게 보면 국내의 그런 개념을 세운 좀 그런 잔주름이나 전체적인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좀 이런 류의 제품들이 좀 더 이제 유명해지고 있다, 좀 더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필러 자체는 이제 지금 시장 규모 자체는 크지만 경쟁도 좀 심하고 시장이 더 크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좀 경쟁이 덜 하고 이제 시장이 더 커질 만한 룸이 큰 스킨 부스터나 바이오 스티뮬레이터가 요새 이런 주사 제형 의료 기기에서는 좀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컬트라라는 콜라겐 부스터를 보면은 이제 피부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거에 주입을 하면은 이제 남아있는 이제 미세 입자가 콜라겐을 자극을 해서 좀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하는 그런 기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름이라던가 이제 탄력 이런 거를 좀 장기간에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피부가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런 뭐 스킨 부스터나 콜라겐 부스터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이제 최근에 핫한 리쥬란 힐러 효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잔주름, 미세 주름이나 그냥 피부 보습 효과 이런 데에 자주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은 이제 기존 필러입니다. 사실은 이게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커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기존 필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깊은 주름이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볼륨을 만들어주는 턱이나 아니면 이마, 코 이런 데 시술이 된다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핫해진 스킨 부스터나 콜라겐 부스터는 이런 쪽보다는 이런 볼이나 아니면 이마 아니면 이런 눈가 같은 전체적으로 피부를 좋게 하는 쪽으로 이런 주사 제형 미용 의료기기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주사 제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사 제형으로 이제 엮이는 기업들은 뭐 국내에는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이제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 장비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기반이라는 거는 에너지는 보통 이제 레이저가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는 레이저 말고도 되게 많은 에너지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RF, 고주파, 라디오 프리퀀시인데 고주파라는 게 이제 첫 번째 1990년대에 좀 처음부터 쓰이기 시작을 했고 그보다 2000년대부터는 초음파가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초음파를 뭐 진단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초음파는 좀 더 깊게 이 에너지를 전달을 할 수 있어서 리프팅에 쓰이게 되었고요. 이제 이런 시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비침습입니다. 이제 뭐 기존의 성형수술이나 주사 제형이 조금이라도 이제 최소 침습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피부를 째는 이런 류로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침습, 이제 피부에 상처를 되게 적게 입히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흉터나 회복 부담이 적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대인의 시술 중에서 좀 대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나 뭐 해외 시장이나 비슷합니다. 뭐 프리미엄 가격대를 좀 형성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좀 있고,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의 저는 카피 제품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 레이저는 사실은 되게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사실 되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어서 뭐 프락셀 레이저 말고는 대표할 만한 레이저가 많지는 않은데, 이 RF랑 하이프는 확실히 이제 대표 제품이 있습니다. 이 고주파 쪽에서는 써마지라는 제품이 대표 제품이고요. 이 하이프 쪽에서는 울세라라는 제품이 대표 제품인데,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써마지나 울세라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에 좀 더 싼 가격에 거의 좀 비슷한 성능을 내므로써 새로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EBD 산업이 좋은 게 이 장비도 사실은 굉장히 별 장비가 아니에요. 제가 그 강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용 의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액이 되게 높다는 게 이 장비를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기술이 들어가지 않고요. 특히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 소모품만 따졌을 때 이 매출 총액의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진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대형 시장 같은 데서는 이 장비를 팔 수 있는 인허가가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이런 사모펀드에서 국내의 미용 의료 장비 회사를 되게 많이 인수를 했어요. 루트로닉이랑 제이시스 메디칼 두 회사가 없어졌고요. 이루다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클래시스라는 회사에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모펀드가 M&A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만한 룸이 많아진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표를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미용 시술 단가에서는 이 EBD 시술, 어떻게 보면 여기 쿨 스크럽팅이 지방 제거 시술인데, 아니면 프락셀, 아니면 써마지, 울세라 이런 시술들이 기본적인 시술보다 되게 비싸요. 일단은 단가가 좀 전체적으로 비싼 시술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비싸고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도 가격 자체는 꽤 나가는 편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프리미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세라가 있는데, 이게 국내 시술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슈링크는 거의 80%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싸게 들어갔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이제 국산 제품들은 이제 이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도 이런 가성비랑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지 않는 이런 효능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이제 마켓 쉐어를 조금씩 가져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피부층 분류인데, 이제 피부라는 게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표피, 진피, 뭐 지방, 그리고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울세라, 슈링크 같은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젤을 발라서 이 스막스, 근육층까지 이제 움직임을 이제 에너지를 전달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턱선을 만들어준다, 리프팅, 이런 탄력을 피부 자체를 좋게 해주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이제 살을 이렇게 좀 뼈에 붙게 만들어줘서 좀 더 좋은 쉐입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RF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런 근육보다는 이 피부에 좀 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피부의 이런 진피층을 어떻게 보면 파괴를 시켜서 콜라겐 생성을 좀 더 넓혀서 전체적으로는 좀 노화가 되면은 되게 주글주글해지고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좀 그런 거를 타겟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써마지, 이런 RF 장비의 효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국내에서 슈링크가 되게 유명해진 게 2018년에 왓썸맨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그 효능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슈링크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좋은 효능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특히 이런 미용 시술이 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운타임도 되게 적고 기존의 성형수술과 비교를 해서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준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이라고 보고 있고 좀 시장이 커지게 해줄 수 있는 좀 시작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제 수술 전체적인 미용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대형 시장, 미국이나 유럽 시장의 특성이나 아니면 아시아 같은 시장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산업적인 것과 마찬가지, 좀 이제 별개로 주식적인 측면에서 이런 의료 미용 기업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미용 상장사들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보툴리눔 톡신이나 필러 스킨 부스터나 EBD 장비 등 이런 장비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그런 소비자라든가 이런 의사분들, 이런 클리닉의 이런 의사분들을 담당으로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들한테 우선 이 장비가 잘 선택이 돼서 장비가 납품이 되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시술이 돼서 매출이 계속 나오고, 아니면 뭐 장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마진이 높은 소모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이 사실 그렇게 뛰어난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 총액은 말할 것도 없고, 만약 이들의 주 고객이 그 일반 소비자였다고 하면은 되게 영업 마케팅이 많이 들 건데, 의사들이다 보니까 이런 마케팅 비용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관비도 굉장히 적어서 평균 3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까지는 국내랑 신흥국 위주로 했다고 하면은 이제 작년, 재작년을 통해서 FDA 미국, CE 유럽, NMPA 중국 등 주요 기업의 인허가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글로벌 진출을 좀 가속화해야 하는 원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K-뷰티예요. 사실은 이 영화를 되게 잘 본 게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산 제품, 미용 제품이라는 게 해외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고, 이게 브랜드 신뢰도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한류의 영향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노력은 안 했지만 좀 간접적으로 수출하는데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업체들은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가격들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강점으로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를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성장률 기업마다 굉장히 높습니다. 클래시스가 거의 한 40% 제일 높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휴젤이나 APR, 파마리스트 전부 30%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오피단에서 이렇게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섹터의 어떻게 보면 매력도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이 2025년 성장률이 오히려 작년보다는 더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더 굉장히 높은 율의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대 대비 더 높은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만큼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고정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영업 외형이 성장하는 만큼 이익이 더 늘어나고,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줄을 수 있는 구간이 이제는 좀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런 중국이나 미국에 진출한다, 아니면 뭐 소송을 한다, 어디에 뭐 허가를 받았다, M&A 된다, 이런 이벤트에 많이 주목을 하시고요. 기관 투자자분들은 좀 매출 성장성과 이익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재무지표를 중시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 미용에서 좀 빼먹을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사모펀드나 아니면 대기업 SI 투자자들인데, 좀 이들은 바이 앤 빌드 전략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1, 2년의 실적보다는 한 4, 5년 정도로 좀 길게 기업 가치 제고를 하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이제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에요. 23년부터 여러 개 있죠. 헬스케어, 코스피, 코스닥. 23년부터 올해, 거의 어제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코스피랑 헬스케어랑 코스닥은.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화장품은 더 줄어들었어요. 23년부터. 근데 이 의료기기랑 이 미용 섹터는 이 굉장히 24년부터 주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 좋은데 이제까지 계속 실적 성장이나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섹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밸류에이션 섹터가 보통 얼만큼을 받느냐를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밸류에이션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PER입니다. 기업이 지금 낼 수 있는 그 순이익 대비해서 지금 기업의 시가총액이 몇 배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코스피의 그 PER, 뭐 PBR을 많이 보시긴 하지만 PER은 보통 이제 7배에서 8배 정도 돼요. 그래서 코스닥의 PER은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좀 되게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의료 미용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까 계속 주사 미용이랑 EBD라고 구분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면화된 섹터입니다. 어쨌든 국내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 시장은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출이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수출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고 공급 능력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평균 20배 이상의 높은 밸류에이션 PR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본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20배 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부터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오히려 내려가고 있어요. PR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40배에서 거의 20배 중반.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23년부터 25년부터 주가 엄청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예를 들어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1조 원대에서 지금 시가총액 거의 4조 원대까지 올랐고요. 뭐 클래시스나 파마리서치 둘 다 굉장히 주가 추세가 좋습니다. 좋은데 밸류에이션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파마리서치는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되게 높은 성장성으로 높은 밸류를 받았었고 그 높은 밸류가 실적이 성장하면서 PR이 낮아지는 되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PER이 지금 미래 실적 성장성에 따르면은 계속 감소할 거로 보고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 미용 기업들의 그런 평균 PER이 계속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페이즈 2, 이제 페이즈 2로 이제 미용 섹터에 임하기 시작된다고 보는 게 이제까지는 국내랑 그 신흥국 위주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미국이랑 유럽이 전체 60%가 넘어요. 글로벌 시장에. 근데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그 이외의 시장인 40%에서도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몇 개 빼면은 거의 한 20-30% 시장에서도 이 정도의 실적 성장을 이룬 거죠. 물론 이제 뭐 OEM, ODM이나 대리점으로 뭐 유럽이나 미국에 나간 건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진출은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만약에 이제 본격적인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업체들이 있고 그들의 뭐 경쟁 강도라던가 이런 건 훨씬 더 강해지겠죠. 다만 이제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이 시장에서 진출을 해서 일정 수준의 MS를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포화도 많이 되어 있고 국내 시장의 특징이 굉장히 싸요. 사실 저는 국내 이 미용 시술이 싼진 모르겠지만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이 ASP가 거의 크게는 4-5배 차이 납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이 미용 시술 자체가 굉장히 비싼 거고요. 강의 초기에도 설명드렸지만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대중화가 되는 과정에서 더 싼 제품에 대한 니즈가 늘어날 거고 저는 그거를 이제 국내 기업들 제품들이 충족해 줄 거라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방향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된다고 하면은 이쪽 섹터에서 이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면 되게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2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이 저는 충분히 지금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20배를 기준으로 20배에서 30배를 기준으로
30배를 넘어가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배가 깨지면은 되게 싸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강의를 만들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30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 계속 높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높았던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게 요즘 주가가 빠진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적 성장이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 이쪽 섹터는 사실 밸류에이션보단 사실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탑라인이 결국 매출이죠. 이 매출 성장률이 이 밸류에이션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탑라인 성장을 하려면은 두 개예요. 이 제품군은 다 비슷비슷할 텐데 이 제품군을 새로운 지역, 나는 지금 한국이랑 동남아만 팔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하는 신시장을 진출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울세라밖에 없던 하이프 시장에 슈링크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좀 더 싼 하이프 이런 세그먼트를 만드는 이런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사실 두 번째는 이렇게 쉽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제품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이 의사들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 집단이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잘 받아들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런 세그먼트를 만들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게 더 좋은 시장이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새로운 시장,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시장,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투자 시 체크해야 될 지표와 데이터로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최근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수출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 의료 미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바이오랑 다르게 임상시험이라던가 이런 이벤트보다는 실적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실적 중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되게 큽니다. 내수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청에서 매번 이제 매월 나오는 이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주가의 진폭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선적이 돼서 수출 데이터에 찍힌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이 회사의 수출 데이터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회사한테 이 수출을 시켰으면은 그 자회사에서 매출이 어떻게 보면 인식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이게 꼭 이 기업의 수출 실적이랑 인라인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 트렌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최근에 이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주요시하는 지표다. 이 관세청 수출 데이터가 의료 미용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외 인허가랑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의료기 때문에 내가 수출하고 싶다고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부터 우리나라가 진출하게 될 미국, 유럽, 중국 같은 대형 시장은 굉장히 빡빡한 규제기관의 허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 FDA나 중국의 NMPA, 유럽 C, 뭐 브라질의 안비자 이런 회사들의 규제기관의 품목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받을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의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주사제가 아니라 이 EBD 장비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는 GPM 기준으로 한 60, 70%고 소모품은 90%가 넘어요. 그래서 소모품 비중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의 현금 흐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들 보시진 않는데 과거에는 이제 소모품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중요한 팩터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EBD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용 제품이 막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 사실 공장도 필요 없는 수준이에요. 조립을 하면 되는 수준이라 사실은 뭐 이런 미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더 뽑거나 사실은 이런 원재료를 더 사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의약품인 톡신은 조금 달라요.
공장 GMP 인증을 받는 공장이 필요하고, 공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정해진 캐파가 있어요. 제조 그 생산 능력이 있는데, 사실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할 거고 그만큼 많은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캐파가 준비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톡신을 하고 있는 주요 세 회사, 메이톡스나 휴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공장 증설이 완료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 수준이고 계속 해외 진출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매출이 늘어나야지, 그런 게 가동률이 늘어나야지 실적이 개선되는 구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뭐 예를 좀 들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시스 이 회사가 2022년 초에 이 베인 캐피탈이 거의 한 5.6억 달러 정도, 560밀리언 정도의 이제 인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루트로닉이나 사이노슈어, 제이스미네카, 파마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이런 한앤코라는 국내 사모펀드, 글로벌 사모펀드, 그리고 아키메드라는 프랑스 계열 사모펀드, CBC 캐피털이라는 뭐 유럽의 사모펀드에 어떻게 보면 인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쪽 의료미용 시술의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수가 안 된 기업들도 충분히 더 인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이런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이쪽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어떻게 보면 방증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거는, 섹터 좋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섹터, 산업이 많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산업의 특징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외형과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런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도 높게 받을 수 있는 섹터 자체는 좋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쪽 기업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잘 되냐?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쪽 하고 있는 경우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쪽 미용 제품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톡신, 보트리늄 톡신도 뭐 주요 3기업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진짜 그 톡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제가 알기로만 15개가 넘어가고요. 미용 장비는 뭐 비상장까지 하면은 진짜 정말 많습니다. 레이저나 고주파 하이프 만드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쪽 섹터가 진입 장벽이 높으면서도 되게 낮은 섹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섹터의 좀 히스토리를 본다고 하면은 2015년에는 국내 주사제, 뭐 메디톡스나 휴젤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높은 외형 성장성과 높은 영업이익률로 좀 이런 투자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고요. 코로나 시즌 이후에 뭐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장비 같은 경우에 보통 의사분들이 파이낸스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고 보복 심리, 그러니까 보복적으로 코로나 때 소비를 못했으니까 소비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코로나 때 줌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까지 자신의 외모를 못 봤던 분들이 내 외모를 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게 이제 22년부터 24년까지 지난 2, 3년간 굉장히 많이 어떤 시장이 많이 성장해왔고요. 국내 기업들 주가 밸류에이션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탑라인, 외형 성장이 제일 중요한 팩터를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익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외형 성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외형 성장하려고 하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사제 중에서도 보트리늄 톡신처럼 이미 시장이 깔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캔부스터나 EBD 같은 장비는 길게 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 것 같고, 길게 보면은 내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톡신 같은 경우에는 엘러간이라는 공룡이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을
조금만 가져와도 이 시장 휴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외형 성장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톡신처럼 빠른 점유율 확보가 가능한 영역이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린 EBD나 스킨부스터, 홈뷰티 같은 부분에는 사실은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좀 더 시장 안착을 위한 시간이나 비용 투자가 좀 비교적으로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매년 이제 30% 이상의 외형 성장률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그냥 외형 성장을 통해서 계속 막 너무나 많은 비용을 쓰면서 마진이 좀 훼손되기보다는 또 어느 정도 일정 OPM을 유지를 해줘야지 이쪽 시장의 적정 밸류에이션이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지금은 좀 비싸다는 이런 것도 받고 있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산업이 없을 때 정도에는 기존 지금보다도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즉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제에는 휴젤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한 4조 원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12개월 forward 밸류에이션은 한 23배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디톡스가 과거에는 굉장히 좋았던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소송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지어놓은 공장 대비해서 해외 진출이 조금 늦어지면서 최근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웅제약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유일하게 진출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그 에볼루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퓨어한 그런 미용사라기보다는 제약사입니다. 제약사인데 의약품인 보tulinum 톡신을 만들어서 이걸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톡신이 아니라 이런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파마리서치가 연어 주사인 리쥬란을 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는 이 파마리서치가 내수 위주였습니다. 내수 위주여서 밸류를 많이 못 받았었는데, 한 23년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해외 비중이 높아지면서 해외 비중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면서 이 스킨부스터라는 어떻게 보면 신시장을 열어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기업으로 높은 밸류에이션과 최근 높은 주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애널리스트들이 내는 목표 주가 대비해서도 현재가가 되게 높아요. 그만큼 굉장히 급격한 매출 성장 그리고 외형 성장이 이뤄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필러, 휴메덱스나 바이오플러스, 제테마 같은 회사들은 톡신보다는 필러를 위주로 했던 스몰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주요 회사들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낮습니다. 이런 게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EBD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기업들이, 해외 사모펀들이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된 회사들이 꽤나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시스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국내를 중심으로 해서 브라질이나 동남아 같은 해외 시장까지 성장성을 좀 꾸준히 유지를 해서 이제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을 진출하는 거를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튼튼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원텍이나 비올, 아스테라시스 같은 스몰캡이 어떻게 보면은 클래시스만큼은 아니지만 EBD 시장 내에서 좀 해외 쪽 진출을 통해서 조금 이제 성장성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AP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 APR은 그 부스터 힐러, 부스터 프로라는 홈뷰티 디바이스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고요. 사실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 쪽으로 넣긴 했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이런 의료기기보다는 화장품, 소비재 쪽으로 많이 이제 재편이 돼서 좀 그쪽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시장들 커버리지 기업은 보통 이제 휴젤,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APR 네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휴젤을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파마리서치는 좋은 회사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제 투자 포인트인 대형 시장, 유럽이나
이런 미국 진출로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보다는 동남아나 국내에서 매출 시장이 나올 것 같아갖고 어쨌든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시장을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톡신 휴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퀴즈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의료미용 산업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나눴습니다. 주사제랑 그리고 또 뭐 의약품, 의료기기, 또 EBD, 의료 장비로 나눴는데 다음 중에서 그 EBD로 분류되는 장비가 뭔지 일단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보툴리눔 톡신, 필러, 하이프, 스킨 부스터가 있고요. 정답은 C, 하이프, 그 고강도 집속 초음파가 그 EBD로 분류되는 어떻게 보면 장비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주사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